안녕하세요. 이야기 인문학 저자 조승현입니다. 교육이 100년대계란 말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와 계신 분들은 다 구국의 영웅이세요. 저도 구국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세계 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런 무서운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게 뭘까요? 중국의 대학 졸업식이에요. 중국에서는 1년에 600만 명, 매년 서울 반이 되는 인구가 대학 졸업장을 손에 들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대학 졸업장을 들고 어디로 갈까요? 취직하러 가겠죠. 중국의 취업 박람회예요. 이 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직장, 그 몇 개 안 되는 직장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여기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기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안 웃기죠? 갑자기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88만 원 세대란 말이 있죠. 유럽에는 1000유로 세대란 말이 있어요.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봤자 1000유로밖에 못 번다는 얘기죠. 미국 애들은 이름을 잘 짓기 때문에 닌자 세대라고 불러요. 처음 들었을 때 닌자 거북이를 보고 자란 우리 세대를 말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No income, 버는 돈도 없고, no job, 직장도 없고, no asset, 가진 돈도 없는 세대다. 그래서 닌자 세대래요. 제가 미국에서 경영대를 다닐 때만 해도 상황이 거꾸로였어요. 사람이 모자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기업에서 저한테 양주를 보냈어요. 제가 미성년자였어요. 우리 어머니 뿔 나셨지. 애한테 술 보낸다고. 그 정도로 사람이 귀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떠돌아요. 뭐라고 써있냐? 경영학 석사가 있습니다. 밥만 주면 일할게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취직을 못한, 학력은 높은데 취직을 못한 우리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누구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 원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하면 인생 풀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청춘 다 희생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나 실업자야. 이러려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내가 그 부모님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그 선배의 한마디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었다. 이 말 들으려고 다 애들 키우고 교육하고 지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밌는 거는 지금 직업이 모자른 그 시대라고 해서 할 일이 없는 시대라는 건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이 모일 때마다, 세계 리더들이 모일 때마다 인류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오늘날만큼 많은 시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오늘날은 누가 직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 시대예요. 자기가 직업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요. 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저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문학을 배워라. 그죠? 인문학을 배우면 창의성이 생겨서 내 스스로 일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인문학도 그냥 과목인가 보다. 그래서 인문학도 암기 과목으로 변신을 시키는 우리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국영수 때문에 죽겠는데 부모님 또 책방에 가가지고 어려운 인문학 책을 사세요. 그럼 애들은 또 부모님이 지켜 앉아있는 상태에서 플라톤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고 달달달달 필기하고 암기하고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되죠. 인문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문학은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이 인문학의 정통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인문학은 국어고 인문학은 영어고 인문학은 수학이에요. 인문학은 국어, 영어, 수학이 동떨어져 있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얽히설키 얽혀 있는 하나의 과목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인문학이에요. 제가 인문학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중국 임금님과 코끼리 얘기. 어느 날 한 중국 임금님이 10명의 장님을 불러 넣어놓고, 다 아는 얘기죠.
코끼리 한 마리를 딱 가져다 놓고 장님들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셨대요. 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딱 안아보더니 임금님, 코끼리는 둥글고 기둥처럼 아니면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등을 톡톡 쳐보더니 임금님, 코끼리는 마룻바닥처럼 평평하고 단단합니다.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딱 안아보더니 임금님, 앞에 사람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길쭉하고 흐느적합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임금님이 숙제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이 짐이 있다. 50kg짜리 짐이 있다. 근데 이 짐을 저기 100km 떨어진 마을까지 옮겨야 되는데 아이디어 있는 사람? 코끼리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있어요? 코끼리 등에다가 짐을 싣고 옮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국제인재시장에서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서 매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애들이 창의성이 없다. 우리가 왜 창의성이 없어요? 화약 동양 사람이 발명했어요? 거북성 우리가 발명했어요? 추국이 우리가 발명했어요?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코끼리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리가 수학이고 등판이 영어고 코가 국어라면은 요거 따로따로는 다 잘 알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이 따로따로 잘하는 학생들 없어요. 근데 그게 코끼리라는 건 몰라요. 이게 코끼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분명히 이런 반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암기 과목도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거, 영단어. 우리 영단어 어떻게 배우죠? 복화, 몇만, 몇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전을 찢어 먹으면서 배웠다고 그래요. 이 장 외웠다, 쫙 뜯어가지고 먹었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영단어만큼 그 안에 사람 얘기가 속속 배어 있는 그렇게 재미있는 과목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영단어가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이 프랭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프랭크가 정직하다는 뜻이래요. 프랑스 나라 이름이에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식적인 사람들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왜 직설적이고 정직하다는 뜻이 프랑크일까? 역사책을 찾아봤어요. 프랑스의 나라 이름의 의미는 원래 도끼 민족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예술과 문화의 민족이 아니라 도끼 민족이래요. 갑자기 프랑스자가 좀 싸 보이잖아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북방 민족이었대요. 북방 야만족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자꾸 얘네 땅을 뺏으려고 쳐들어가니까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라고는 달랑 손에 든 도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를 굉장히 잘 던졌대요. 라틴어로 던지는 도끼가 프랑카예요. 프랑카를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민족을 프랭크족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자, 이게 프랭크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 민족이 원래 저 로마 북부에 있는 조그만 땅에 모여 살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이 로마가 쇠약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끼를 얼마나 잘 던졌는지 유럽 중원 땅을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끼 던지는 프랑카족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저 나라를 프랑키아, 발음이 변해서 프랑스라고 부르게 됐대요. 그런데 한이 많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로마한테 굉장히 당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지금 내가 권력자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만나면 그렇게 무례한 말을 많이 하고, 이 복수 타임인 거지 이제. 무례한 말을 많이 하고 안 해야 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그 유래에서 프랭크라는 단어가 야만족인 프랑크인처럼 막말하다라는 뜻에서 오늘날은 솔직하다는 뜻으로 바뀌었대요. 아직까지도 미국 사람은 여자친구가 옷을 사왔어요. 자기야, 이 옷 어때? 마음에 안 들어. 여자친구한테 옷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어린 남학생들도 미리 배워놓으시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예쁜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안 되겠어. 이거는 못생겼다고 말을 해줘야겠어.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은 앞에다 frankly라고 말해요. 지금은 내가 프랑크족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줘라는 뜻이었대요 원래. 그래서 frankly가 까놓고 말하자면 이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어른 앞에서 실수로 욕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excuse my French라고 말을 해요. 아니, 프랑스어는 예술과 시의 언어인데 왜 프랑스어가 저속한 말투라는 뜻이 됐을까? 이거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프랑크인처럼 말해서 죄송해요라는 뜻이었대요. 이렇게 영단어 속에
사람 이야기. 영단어도 알고 보면은 프랑크족과 로마족들이 싸우고 눈물 흘리고 이런 얘기의 결과라는 걸 아는 사람은 시험에서 disenfranchise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딱딱 분해가 되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요. 이게 영어에만 적용이 되냐?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한문이었어요. 정말 외울 거 많아. 근데 지금 요즘 제가 다시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한문을 싫어했던 이유는 중국 역사를 재밌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즐거울 오자를 그저께 배웠어요. 근데 중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오나라에는 서시라는 미녀가 있었대. 그 서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서시가 연못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물고기가 쳐다보고 너무 예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꼬리를 가라앉았대요. 중국식 스토리텔링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그 물고기가 가라앉았다는 자리에 지금 관광지인데 거기다 물고기 동상을 세워놓고 치머상이라 이렇게 부른대요. 가라앉은 물고기의 동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즐거울 오자를 볼 때마다 저 즐거울 오자는 오나라 여자 서시랑 데이트하는 기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글자는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내가 배우는 과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인문학이에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게 내 직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핸드폰을 사지 않고 저 핸드폰을 사면 왜 그 기업의 어떤 경제활동 때문에 5년 후에 내 아이가 축구하러 나갔을 때 공기가 깨끗할지를 인지를 하고 소비를 해요. 우리가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어요, 애들이. 제 친구 알렉스가 제 룸메이트예요. 4년 동안 대학에서 동고동락한 룸메이트인데 이 친구가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임원이 됐어요.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관련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국 젊은이들랑 일을 많이 하죠. 제가 물어봐요. 요즘 우리나라 애들 많이 똑똑해졌지? 표정이 이렇더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애들이 똑똑하긴 해. 근데 대학은 좋은 데 나오고 초등학교를 안 나온 애들 같아. 무서운 얘기. 그래서 결국 처음엔 똑똑한 줄 알았다가 2년 3년 같이 일해보면 잘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초등학교를 안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안 길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개인과 나라가 부자가 되지가 않아요.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풀 줄 아는 인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는 게 지금이에요. 처음에 공교육 제도를 발명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공교육 제도,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도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인문학 교육 전문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인문학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문화인을 만드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의 목적이 문화인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문화인은 커피 마시면서 모차르트를 듣는 게 문화인이 아니에요. 문화인은 시대별로, 종목별로 사람 사는 얘기, 사람이 고민을 해결했던 옛날 얘기를 고루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마음에 밭이 갈려있기 때문에 문화, 영어로 culture, 밭갈기라는 뜻이죠. 그 밭에 상황이라는 씨가 뿌려졌을 때 창의력이라는 나무와 아이디어라는 꽃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사람이 문화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고유의 교육제도인 서당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잘 알았죠. 어디 이양복 어머니나 이율곡 선생님 어머니가 그 학교 그냥 보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당에 가면 이런 걸 배워라. 선생님은 이렇게 돼야 된다. 붓글씨는 이래서 중요하다. 다 가르쳐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가 외래에서 수입이 된 제도다 보니까 마치 컴퓨터는 샀는데 사용설명서는 안 온 것처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 부모님이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어디로 가요? 사교육으로 가고 선행학습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사용설명서를 보신 분들이 이런 게 있다, 이거를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속에 있는 사람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 뒤에 있는 인문학 얘기를 옆집 얘기처럼
푸는 그런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자께서 아들을 가르칠 때 한시를 무지하게 많이 읽으라고 그랬대요. 한시 어렵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공자 아들이 공자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버지는 사상가고 철학자인데 왜 저한테 한시를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불학시면 무이언이라. 시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줄을 모른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애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국영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도덕은 왜 배워야 되고 문학은 왜 배워야 되고 미술은 왜 배워야 됩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미술을 배우지 않고 음악을 배우지 않고 도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영수 공부도 똑바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똑바로 못하면 나중에 너가 자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아시아가 처한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재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아시아가 살기 좋은 곳이 됐을 때 잠들면서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선배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얘기 한마디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나는 학교 다녀서 인생 정말 잘 살게 됐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 작은 씨를 심었다는 기분으로 저는 여기 왔고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고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